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어요. 남들 못지않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 보니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마다 썰사람의 사연을 듣다 보면 나도 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하니 조금은 부끄럽네요.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뤄왔던 이유는 사는 게 바빠서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네요. 최근엔 가게가 인테리어 확장 공사에 들어가게 돼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은인을 만나 장사가 잘 된 덕이었죠. 어쨌든 잠깐의 여유가 생긴 이때 그동안 미뤄왔던 사연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제가 어떻게 가게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 성공 과정에는 여러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은인분들을 만나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40이 넘은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 두 아이를 선물해준 제 아내는 저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 첫사랑이었죠. 저는 보이를 국민학교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했죠. 보이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 인사였어요. 잘 사는 집에 사랑받는 막내딸은 보이를 지칭하는 수식어였죠. 보이는 항상 가지런히 다려진 옷을 입고 다녔고 얼굴에는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보이가 복도를 지나갔다는 건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긋한 냄새가 남아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놈이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침착하고 조근조근 예쁘게 말하는 하얀 피부의 보이는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녔던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덩치가 큽니다. 키도 크고 골격도 크죠. 그래서 또래에 비해 발육도 빨랐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6학년에 맞먹는 덩치를 가졌었으니 말 다했죠. 선배들과 또다시 주먹 다짐을 하고 선생님께 된통 혼난 날, 저는 모두가 하교한 조용한 학교에서 보희를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보희라는 아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정막만 흐르는 곳에서 보희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신발 가방을 들고 얌전히 서 있던 보희는 제 얼굴을 보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보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앞에 멈춰선 차를 타고 사라졌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보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보희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희는 그런 제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덩치 크고 싸움만 하고 다니는 애가 냅다 좋아한다면서 쫓아다녔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보희의 교실로 찾아가 기웃거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저는 보희의 담임 선생님이 던진 분필을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보희는 제가 쫓아다니는데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여름철에 나타나는 귀찮은 초파리 정도로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무리 옆에서 말을 걸고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보희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와 거지라고 말이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저는 보희와 제 모습을 번갈아 볼 때마다 그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다려진 보희의 옷에 비해 제 옷은 바래져 있었고 약간은 퀴퀴한 냄새도 났습니다. 입는 옷들은 모두 목이 늘어나 있었죠.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옷가지들은 모두 조금씩 짧았고 끝부분은 해져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희를 따라다니다 보니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보희의 머리에서는 윤기가 나는데 제 머리에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로션도 한 번 못 발라본 저에 비해 보희의 얼굴은 늘 매끄러웠죠. 보희뿐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입고 학교로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하다못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데리러 왔죠. 저는 우산을 쓰고 자신을 데리러 온 가족들에게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싸워댔던 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위로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먹을 들고 싸웠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푼다는 건 제 개념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당장 입에 풀칠하는데 급급하셨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없었죠. 무엇보다 형들이 싸우는 걸 굳이 중재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사내 자식들이 다 저러면서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 저도 그 싸움에 끼게 되었습니다. 형의 주먹에 처음 맞은 이유는 형의 심부름을 빨리 하지 않아서였어요. 야, 가서 물 좀 떠와. 아, 왜? 나 지금 책 읽고 있잖아. 형이 가서 떠먹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벙찐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형의 발길질에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형은 아파하는 제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네가 더 가깝네. 물 떠와. 큰형의 주먹질이 시작되자 둘째 형의 주먹질도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처음 맞았을 때는 마냥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랐던 저는 형들과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이면 저희 집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물 안 떠온다고 때리고,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싸우고, 반찬 하나 더 집어먹었다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 저는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몸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먼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렇게 싸웠던 거였어요. 옛날 만화책이나 영화 보면 동네 건달들이 조용히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뭘 봐? 라면서 시비를 걸고는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형들에게 물려받은 후줄근한 옷을 입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리고,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리고, 인간의 탈을 쓰고만 있었을 뿐 저는 사회화가 전혀 되지 않은 짐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야 학생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친구를 때리면 저는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더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체벌을 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 선생님에게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들에게 했듯이 치고받은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의 천덕꾸러기였죠. 3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런 소문이 돌더군요. 이성찬 이제 퇴학당한대. 뭐? 진짜? 나는 빨리 퇴학당했으면 좋겠어. 난 퇴학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참지 못하고 주먹부터 나갔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학교 건물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보희였습니다. 순간 주먹이 멈칫했고 저는 조용히 주먹을 내렸습니다. 경악을 하는 표정도, 경멸하는 표정도 아닌 무미건조한 보희의 표정을 보니 힘이 쭉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주먹을 내리자 험담을 하던 두 아이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갔고 저는 또박또박 걸어오는 보희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었던 보희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애꿎은 모래바닥만 팠습니다. 보희의 깨끗한 실내화가 눈앞에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보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꾸 나 따라다니지 마. 보희는 이 말을 남기고 획하니 돌아섰습니다. 험담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보희 앞을 척하니 막아서자 보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도 때리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너도 내가 더러워? 내가 무식해 보여? 보이는 성을 내는 저와 달리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더러운 건 잘 모르겠고 무식해 보이기는 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대화 없이 주먹만 나가는 거 그거 무식한 거래. 나 너가 말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보이는 또다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라는 말 말이죠. 저는 보이의 충고를 새겨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론 말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부작용이 있기도 했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게 참 어려웠다는 점이죠. 저는 화가 나는 걸 참을 때마다 보이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보이는 그런 저를 매우 귀찮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6학년 형이 나한테 거지 새끼라고 했는데 참았어. 잘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노력했네 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때부터 저와 보이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이기는 했지만요. 공주와 거지라고 불리던 저와 보이는 같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보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화가 날 때 해소하는 방법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보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와는 다르게 보이와 제 수준 차이가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현실적으로 저와 보이는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영향이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방학식 날,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보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따라 보이가 더 말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말이 많아졌던 보이였는데 보이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제 방학이고 방학 끝나면 졸업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입을 꾹 다문 보이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보이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보이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보이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보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찬아, 있잖아.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보이는 고개를 가로지은 뒤 심호흡을 크게 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 유학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유학? 그게 뭐더라? 유학? 이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보이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다른 나라에 공부하러 가는 그거? 그러니까 보이가 다른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언제? 졸업하면 바로. 너 대학도 붙었잖아.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었어? 결국 보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몰래 외국 학교에 원서를 넣었대.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나 진짜 가기 싫어. 당장 졸업하자마자 가야 되는데 나 진짜 가기 싫어, 성찬아. 엉엉 울며 눈물을 닦는 보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보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너도 내가 외국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나 외국 가면 언제 한국에 돌아올지 몰라. 거기서 대학도 졸업하고 거기서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보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저는 이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이성적이었는지.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모로 보이에게 도움이 될 거다. 보이의 부모님이 보이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보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지. 가서 너가 좋아하는 공부도 실컷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봐야지. 그 말이 보이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나 봅니다. 보이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서히 닫히는 대문 틈으로 보이의 집 안쪽을 보니 보이의 어머니가 집 문을 열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귀하디 귀한 막내딸과 제가 어울리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보이를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보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보이를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웠죠. 그날 뒤로 저는 매일같이 보이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보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졸업식 날에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희망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로 와서 물었어요. 야, 윤보이 왜 안 왔어? 어디 아픈가? 아니, 아무리 아파도 졸업식까지 빠지면 어떡해? 저는 보이가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수십 명의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족들과 돌아간 뒤 저는 졸업장만 손에 달랑 쥔 채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가족들은 안 오셨니? 먹고 사느라 바쁜 분들이라 졸업식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무어라 할 말이 없었던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저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보이는 어제 와서 졸업장 받아갔어. 그때 너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 저는 선생님에게 건네받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성찬아. 혹시라도 선생님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 줘.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발걸음이 참 무거웠다는 것만은 기억합니다. 보이가 건네준 편지 봉투를 뜯어보는 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런 편지를 열어보게 된 때는 처음으로 술을 진탕 마셨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술을 진탕 마신 날, 집에 오자마자 잠깐 잠든 저는 흐릿한 정신으로 편지 봉투를 찾았습니다. 술 기운의 내용까지는 읽지 못하고 바로 쓰러지듯 잠에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손에는 편지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지는 숙취마저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지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보희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만 두고 집으로 들어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만 두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을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 것도 미안하다.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보희에게 상처를 준 나인데 보희는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비 일부터 시작해서 막노동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렇게 2년 반을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이 쌓였습니다. 열심히 저축해둔 돈까지 모아보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침 그때 중학교 때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말이죠. 마침 사업에 관심이 있던 저는 친구의 말에 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예상하시는 대로 탈탈 털렸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지만 나름 금방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는 젊음이란 무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려워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입대를 했고 제대한 뒤에는 또다시 온 힘을 다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이번엔 큰형이 제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백방으로 형을 찾아다녔지만 형의 꼬리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형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큰형은 도박에 손을 댔고 걷잡을 수 없이 큰 빚을 진 상태였어요. 작은 형은 큰형이 제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형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가 봐도 건달인 채무자들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물건을 부쉈고 협박을 일삼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납작 엎드려서 형과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죠. 저는 형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형이 제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갔다고요. 라고 말하면 채무자들은 그럼 나는 어디서 돈을 받아? 형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갚으라고. 못 벌겠으면 네 형 잡아와. 라고 했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돈에 쫓기게 되자 정신이 피폐해지더군요.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부터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손대는 족족 일이 망하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보이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30대를 바라보던 무렵 제 눈앞에 나타난 보이는 천사 같았습니다.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이는 여전히 공주 같았고 저는 여전히 거지 같았어요.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차려입었는데 저는 더벅머리에 수염도 지저분했죠. 솔직히 보이가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보이는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와 말투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성찬, 잘 지냈어? 그때 저는 보이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그동안 삼켜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보이는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자랐는데 변함없이 초라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저를 이렇게 만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어요. 보이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보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사회성 없이 악만 쓸 줄 알던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었던 은인, 보이가 또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직장에 다녔다는 보이는 그곳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큰 회사에 스카우트된 것이었어요. 보이는 주말도 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저를 보러 와줬습니다. 쌈짓돈을 모아 마련한 작은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몸으로 부딪힐 줄만 알았지 별다른 장사 기술이 없던 저는 보이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점차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보이가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것과 유학을 가서도 항상 저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저와 보이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보이 부모님의 열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저와 보이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얻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저는 완벽한 자영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업 스킬도 생겼고 인맥도 많이 생겼죠.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제가 가게를 키우면서 이전했던 가게는 상권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와 학교, 학원가가 가까이 있었고 저와 같은 종류의 가게가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커지자 가게에 오는 손님은 없어지고 주변에 배달 전문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은 매출을 생각하고 가게를 이전해 왔는데 이제는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투잡 쓰리잡을 뛰었지만 가게 운영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건물주에게 폐업 이야기를 하니 잠시 고민하던 건물주는 이번 달 월세는 안 받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해보시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결정해 보세요. 라며 월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조용했던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였죠. 할머니는 저희 가게의 메인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요즘엔 핸드폰 그거로 주문하던데 나는 그런 걸 못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주문도 되나?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리시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해서 친절하게 주문을 도와드렸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상태에서 친절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 생각도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문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많아진 주문에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고 할머니의 주문은 배달 라이더를 지정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밀려 들어온 주문들을 해결하고 배달 라이더에게 음식을 건네려던 찰나 포스기가 보였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배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 댁으로 보낸 배달이었죠. 배달 예정 시간이 10분이었는데 30분이나 지났다니 면이 불어 터졌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들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에 혹시 배달이 끝났는데 오류가 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손님, 혹시 음식이 도착했나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응? 아직 안 왔어요. 조금 늦어지나 보다 했지.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곧장 배달 라이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라이더는 당황한 목소리로 저기 사장님, 제가 초행길이라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시간이 늦어져서 어떡하죠? 전화를 주고받는 시간 동안 시간이 10분이나 지체되어 배달 시간은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말을 듣자마자 대체 길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분에게 쓴소리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쓴소리를 삼켜 넘겼습니다. 배달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아마 음식이 못 먹게 됐을 거예요. 음식은 제가 다시 만들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배달기사님의 미안한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요즘 가게 사정도 안 좋으실 텐데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른 배달도 못 받고 헤매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어서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음식을 준비했어요. 야근이 끝난 아내가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게를 잠시 부탁하고 차에 탔습니다. 출발하기 전 할머니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손님, 배달기사분이 길을 많이 헤매셨어요. 지금 가져다 드리면 면이 많이 불어서 못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새 음식 조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출발을 하자마자 배달 라이더가 왜 길을 헤맸는지 알겠더라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할머니 댁 앞에 도착했고 벨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벨소리가 들리고 철제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작은 키에 인자한 미소를 품은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배달입니다. 할머니는 되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뭐 힘들다고 여기까지 와. 늙은이야 남는 게 시간인데. 할머니는 음식을 건네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시며 음식값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렇게 늦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음식값은 괜찮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는 장사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할머니께 다시 돈을 쥐어드리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래도 주문이 있었는데 아내는 텅 빈 가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야근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아내를 깨우고 마감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마감 준비를 하자 아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문을 일찍 닫아? 평소엔 최대한 늦게 닫으면서. 저는 묵묵히 마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차마 나 이제 장사 접으려고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는 침묵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건물 주인에게도 가게를 정리한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정하셨나 보네요. 사장님은 어딜 가서도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땐 아름다운 이별처럼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꽤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너무 죄스러웠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 당신은 좀 쉴 필요도 있어. 지금까지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 그동안은 내가 가장할 테니까 쉬는 김에 제대로 쉬어. 애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해. 그때부터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많이 제한됐지만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평생 일만 해왔던 사람이 어디 집에만 있는 게 쉬울까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재운 뒤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치우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분이 저장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가게를 접은 뒤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에 한번 주문을 받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어디 사는 분인지 알려주시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 쓰는 방법을 배워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가게 이름이 안 나오네요. 가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제 가게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손님, 아니 이제는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그렇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게 문을 닫은 지 꽤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주셨는데 실망드려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때 참 맛있게 먹었는데 아쉽네요. 하는 일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금은 착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이 잊히지 않네요. 항상 우리 어머니 음식 맛을 그리워했는데 옛날 고향 맛이 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추운 날에 직접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힘이 드셨는지 오탈자도 있었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문자 한 통은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아내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후 저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테이블을 신경 쓰지 않고 조리 환경만 만들어두면 되는 가게였죠. 전에 운영했던 가게의 음식을 조금 바꿔가면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 가게 주변에 비슷한 종류의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배달 전문점 가게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사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변 가게의 가격이 저희 가게보다 현저히 저렴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재료로 음식을 만들길래 저런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렴한 가격에 시판용 소스를 조합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더라고요. 맛은 좋았겠지만 몸에는 매우 안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가게는 같은 맛의 저렴한 가게였겠죠. 저도 여러 방면으로 가격을 낮출 방법을 고민했지만 값싼 재료를 선택하지 않고서야 저렴한 가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중 평소와는 다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지는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이었고 주문 요청 사항에는 어머니가 평소 즐겨 드셨던 음식이라 주문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조문객들과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장례식장 앞에 오시면 전화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몇 년 전 부친상을 당했던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느라 바빠 자식들에게 별 관심도 없었던 아버지에게 깊은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저도 이랬는데 부모님과 유대가 깊은 자식들의 상실감은 더 컸겠죠. 어머니가 생전 즐기시던 음식을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장례식장에서 먹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저는 짧은 쪽지를 적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손님의 어머니가 즐겨 드셨다는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만드는 것뿐이네요. 아버지 생각에 결제는 안 받겠습니다.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부디 이 음식이 가족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를 적고 음식을 만들러 가기 전 배달 라이더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라이더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 음식점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저희 가게로 주문을 하게 됐던 것도 주변 가게 배달 준비 시간이 길어서였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주문을 수락하고 직접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 도착한 장례식장은 꽤 붐볐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수증에 적힌 곳으로 가니 역시나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주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서 안쪽을 살폈어요.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배달 기사들처럼 헬멧을 썼다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니 제가 조문객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떠밀려 가듯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주는 제 얼굴을 보고 누군데 여기에 왔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뻘쭘한 목소리로 저 배달인데요 라고 말했죠. 상주는 그제야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나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달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상주에게 음식을 전해주었는데 장례식장 안쪽에 놓인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상주는 돈을 꺼내서 다가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상주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어머니가 삼동에 사셨나요? 상주는 얼떨떨해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삼동에서 사셨었죠. 혹시 저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고인은 배달 라이더가 길을 헤매 배달이 늦어졌을 때 저에게 되려 위로를 건네어 주셨던 그분이었어요. 폐업 후 시리에 빠져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준 할머니였죠. 저는 상주에게 할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주는 놀라운 인연에 놀라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죠. 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서 애도를 표했고 상주에게 건네받은 음식값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니, 받아가시지 않고 왜 돌려주시나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간간히 들어오는 주문으로 만족하던 그때 상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뵀었는데. 아, 네, 기억합니다.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저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뵀을 때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 게 죄스러웠는데 건강하시던 때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혹시 가게로 방문해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희 가게가 배달 음식 전문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손님을 앉힐 테이블도 없네요. 잊지 않고 다시 연락 주신 건 감사하지만 감사를 받자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용하던 가게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주문량이 많았는지 집에서 쉬고 있던 아내가 부랴부랴 나와서 일을 도와줄 정도였죠. 잠깐 하루 이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한 손님의 리뷰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연 보고 주문했는데 맛도 너무 좋네요. 조미료로 자극적인 맛만 내는 다른 가게랑은 너무 다릅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 인성도 훌륭하고 이런 가게는 돈줄 나야 합니다. 꼭 다시 주문할게요. 대체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인터넷 사연이라니. 이 리뷰 이후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인터넷 사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저와 할머니, 상조와의 이야기가 올라갔고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덩달아 저희 가게가 알려졌던 거였어요. 폐업 직전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던 가슴 따뜻한 사장님의 이야기라는 조금 부끄러운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갔던 거였죠.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곧장 할머니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리신 글 덕분에 가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사실 다른 가게들이랑 가격 경쟁에서 밀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가게도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겨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게 되어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네요. 할머니의 아들은 저야말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신 사장님의 이야기를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아들과 저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모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이제는 호영호재하며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형제 중 한 명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들고 도망가고 다른 한 형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형제처럼 지내는 게 역설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형들이 제자리에서 건실히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형제도 다른 가족들처럼 웃으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면 제 인생의 첫 은인은 아내였고 두 번째 은인은 할머니였으며 세 번째 은인이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에 참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큰 회사에서 컨설팅 제안이 왔어요. 저의 사연을 보고 저희 가게를 도와주길 원했던 거였죠. 아내와 상의해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코로나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컨설팅 제안을 주었던 회사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간판 디자인부터 메뉴판 디자인, 신메뉴 개발, 기존 음식 리뉴얼까지 평범한 자영업자인 제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그때부터는 다른 가게와 가격 경쟁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다른 가게들과 확연히 다른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식되었기 때문에 컨설팅 받은 내용을 가지고 더 큰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게 된 상가는 코로나 전에 가게를 운영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가게로 들어간다고 하자 건물주는 자신의 일처럼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단골 손님들도 제가 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찾아와서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현재 가게는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컨설팅을 받는 동안은 매일매일 정신이 없던 저에게 여유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사람의 인연이 참 신기한 게 저희 가게의 인테리어를 맡아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알고 보니 인테리어 업체의 베테랑 사장님이더라고요. 이상한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면 시공도 제대로 안 되고 자재값도 바가지를 쓰고는 한다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가게에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가면 자기 집처럼 공사를 해주는 모습에 또다시 감사한 마음이 들고는 하죠. 요즘 따라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화만 내고 주먹만 쓸 줄 알던 과거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저를 붙잡아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인연을 되짚어보면 그때 할머니에게 베풀었던 작은 호의가 이렇게 큰 행운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어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이 기회를 빌어 제 인생의 모든 이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